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거 복습할 겸 요거 좀 그 OX 문제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절에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을 배웠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절차,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 요 순서를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세요. 입안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이제 결정이 되면 자, 외부로 발표하는 고시까지 직접 해서 입안 결정, 그다음 중간에 의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심의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끝에가 열 이렇게 이런 식이었던 핵심적인 그런 순서만 기억하더라도 문제를 푸시가 좀 낫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X죠. 예,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셔야 돼요. 용도구역인 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게 나와야지. 자, 이거는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더라도 용도구역이 아님. 그래서 이런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좀 붙이시고요. 두 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다. 자, 맞다죠?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게 원래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나오든지 아니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이게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이게 시도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우리 그 행정청 했을 때 그 행정청을 할 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게 이제 국가행정단이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시, 광역시, 그 세종자치시, 그다음에 자치도, 그다음에 도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우리 도를 우리가 시도라고 불렀잖아요. 시도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2개 이상 시도라는 얘기는 2개 이상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랑 충청남도 아니면 뭐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는 거예요. 그 입안하는 장소가 넓다는 뜻이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 2개 이상 시도보다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처리했자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변형을 해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정하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행정단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죠. 이렇게 걸치면 이때는 바로 상급자인 도지사님이 입안할 수도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님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님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로 이게 이제 작년도부터 개정이 됐어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정권자에 시장군수가 결정권자로 추가됩니다. 3번 질문 X죠.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한다. 이거는 동그라미 맞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조금 모르시겠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동그라미. 자, 5번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만이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만자를 붙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해야 한다. 원칙.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또는 해수부 장관도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없는 것처럼 특광시군수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많이 누구누구에 하나요 이런 표현이 실제 시문제 나온다고요.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누구에 한정하여 누구누구 많이 이런 식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입안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자, 6번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런 거는 제한할 수가 없고
요거 대신 뭐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또는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다음에 개발 진흥지구 요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방권자한테 가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이라는 게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건의. 주민이 제안할 때 도시관리 계획 중에 일부 항목만 제한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뭐 시가 좋은 구역 이런 건 제한을 못 해요. 예. 아직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는 아직 그 용어 자체가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니까 또 계속 배워보시고 1, 2월 보시고 3, 4월 달 좀 정도로 배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공법은 좀 공부 양이 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게 귀에 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뭐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좋은 구역을 일주일 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어렵네, 공부가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처음엔 좀 참으셔야 돼요. 좀 참고 자제하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꾸 숙달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게 사실은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면 그럼 좋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면 이게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뭐 공법, 뭐 내일은 민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바뀌니까 이 공부에 약간 좀 연속성이 깨지는데 그래도 이제 1년 그렇게 한번 코스를 잘 잡고 이거를 이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의 기본 목적 자체가 용어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의 제한 제도라는 게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한하는데 일부 항목만 제한할 수 있다. 7번 제한을 받는 자는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건 45일 뭐 기간이 틀렸으니까 60일을 45일 이내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8번은 주민에 대한 공람 절차로 주민의견 청취인데 자, 입안을 할 때는 공람 절차를 줘서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되고 자, 의견이 있는 자는 자기 잘 보세요.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야.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종료 14일 이내가 아니라 열람기간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 치는 거예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을 재는 게 아니죠. 열람기간이 14일인데 그 뒤에 또 14일을 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열람기간 내에 열람기간은 보통 14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4일이란 열람기간 내에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렇게 딱 온다고 이렇게. 요 기간에 공휴일 포함해서 6일까지 딱 의견 줄 기회를 주는 거지. 이거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14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아까 우리 주민 제한처럼 일부 항목. 자, 도시관리 계획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듣는 거지. 그것도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1번 도시관리 계획 용도 지역 지구 오늘 또 할 건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있었죠. 2번 도시관리 계획은 용도 구역이 여기 네 종류가 들어가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자, 3번 도시관리 계획은 기반인설의 설치. 자, 4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되면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 자, 5번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 그다음에 6번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중에 하나인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방에는 1번, 2번, 3번, 6번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항목에 대해서만 위반을 할 때 지방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지구단위는 5번이죠. 지구단위는 지방의 의견 듣는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방의회 갖고 주민 제한 같은 거는 이 6가지 도시관리 계획 중에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만. 9번은 X. 자, 그다음에 10번.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서류를 송부해서 열람을 시킬 때, 자, 열람기간은 결정고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열람하는 게 아니고 열람기간이 없다. 이렇게 그 14일 이내에 열람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결정고시 이후 열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열람시켜야 된다. 이렇게 열람기간 없이 열람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열람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4일 이내 열람하여야 된다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돼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럼 그 서류를 좀 보자 그러면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그 서류를 보자 관청하세요. 열람 신청을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는 거죠. 네, 기간 제한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을 1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공사는 3개월 안에 특광시군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라고 돼 있나요? 네, 틀렸네요. 신고라고 해야 되는 신고.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네, 신고하고. 그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는데 먼저 공사를 했다. 그럼 공사를 하다가 시가조정구역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럼 기존 공사가 시가하고 안 맞다고요. 안 맞아도 먼저 시작한 공사니까 계속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처럼 시가와는 예외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수산자원도 해당되죠.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1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한다. 고시한 날 다음 날이다. 네, 날이죠. 이걸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행정청이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자 2년 안에 지도 만드는 게 있죠. 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지형도에다가 원래는 지형도예요. 지형도인데 지형도에다가 이 보통 이제 한 500분의 1짜리 지형도를 구해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위치를 그 지형도 위에다가 그려줘요. 색연필로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보여주는 서류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원래 지형도인데 여기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표시해 주었어요. 색연필로. 그렇게 되면 지형도 면이 되고 이 지형도 면이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형도 면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이 도시관리 결정이 외부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일 후였었어. 5일 후. 그 작년도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수강생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5일 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셨더라고요. 3년 전 책을. 그래도 이게 근데 또 시험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작년도 거기 12번이 시험 문제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요. 또 정답이 있었죠. 그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예요.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하는 거죠. 여기 지형도면 그러니까 이 5일 후가 아니고 옛날에 5일 후였었는데 이거를 지형도면을 2년 안에 고시를 하면 고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빨리 하려면 지형도면 고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할 수도 있죠. 2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2년이 넘어가 버리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안에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이 앞에 도시관리 결정이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는 건 다음 달이에요. 실효라는 그런 조항이 나오면 2년까지 기다렸다가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앞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된다고요. 근데 효력 발생일을 따질 때는 효력이 발생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나오는 날 고시일에. 그래서 이제 제일 빨리 할 때는 도시관리 결정 고시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행정청이 효력 발생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12번이 그대로 작년도 시험 문제잖아요. 26회 때.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공부하다 보면 야 고시한 날이나 다음 날이나 똑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차이가 엄청 크죠.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큰기 때문에 우리 법을 공부하는데 하루 차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루 차이로 법이 위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번에, 그러니까 12번은 지금 X죠? X죠? 그 다음에 13번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도시관리계획 위반자 맞습니다. 이게 결정고시 이후에 하더라도 작성은 위반자가 하셔야 됩니다. 위반자. 특광시군수가 위반했으면 특광시군수.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그분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오늘 5절 계속 할 건데 자, 우리 5절에서는 용도 지역을 지난주에 이제 먼저 배웠는데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맞죠?
이게 용도 지역의 목적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토지를 보다 이렇게 21가지 용도로 나눠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맞죠? 예. 토지 한 필지에는 용도적 이름이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중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다. 또 동그라미죠? 네, 맞습니다. 네.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같으면 매립 준공구역은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라고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했는데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하고 그 매립지 이웃 주변 육지하고 동일하면 이웃 지역하고 동일하니까 이웃 용도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매립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용도 지역으로. 그다음에 항만구역으로. 그러니까 16번은 X죠. 도시 지역으로를 틀렸습니다. 그게 이웃 용도 지역으로. 이웃 용도 지역으로. 그다음에 17번도 틀렸는데 이게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이렇게 뒤에 으로하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면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면 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표현이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역으로 이렇게 이게 기출문제 표현이에요. 지역으로 도시지역하고 뭐한 연접한 항만구역 자체가 도시지역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만구역 지정된 장소가 옆에가 도시지역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지만 이 항만구역 지정된 장소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존 용도지역이 없어지고 도시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더라도 그렇죠.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은 반드시 여기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이 꼭 붙으셔야 돼요. 이게 빠지면 실제 기출문제에서 요 자체를 빠지고 기술하면 틀렸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를 그대로 존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는 장소는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수면 그 말이 문장 안에 꼭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무슨 뭐 관리지역에 연접한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런 말은 없다고요. 도시지역하고 연접했을 때만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종 전용주거지에서는 2종 근생 중 종교 집회장만 건축할 수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라는 업종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지난주에 배운 거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정답만 확인하시고 대충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한번 경험만 해보는 겁니다. 잘 모아두셨다가 3월달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월달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배우고 3월달도 일일학습이 나가긴 나갈 건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우리 오늘은 이제 5절에서 지난 시간에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보셨죠? 안 보셨나요? 행위제한 보실 차례인가요? 행위제한에서 자 그럼 오늘 거기 7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거기 우리 마지막 아까 18번 문제는 조금 설명이 안 된 거네.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보시죠. 자 우리 지금 다시 이제 용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계속 좀 도시관리계획을 오늘 또 계속 도시관리계획을 배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토지회에다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토지회에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토지 위의 용도 지역이 그리고 이제 금방 배우게 될 용도 지구라는 것이 토지 위에 지정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항상 우리가 용도 지역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용도 지역을 정하면 오늘 공부할 부분이 용도 지역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받는 규제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규제 건물 짓는 규제라고.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업종 제한도 받고 건물의 크기 제한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업종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져서 내가 주유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유소라는 그런 건물 종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건물을 져서 여기다가 병원을 하고 싶던데 병원도 안 된대요. 주택가에서는 병원 못 해요. 그 감염 환자들 같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거 지역이 퍼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주거지역에다가 그 건물 상가 같은 걸 둬서 거기다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음식점도 이게 술을 파는 음식점은 되는데 술을 안 파는 음식점 같은 경우 술을 안 파는 음식점은 되는데 술을 파는 음식점은 안 되고 이렇게 업종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용도적에서 확인해야 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받는 행위 제한이죠. 자, 일단 행위 제한은 우리 시험 목적상 3개를 공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하셔야 돼요. 건축 제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건폐율 규제라는 게 있고 용적률 규제라는 게 있어서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건물의 크기 규제. 자, 용적률은 건물을 위로 올리는 규제.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리냐 이런 게 이제 용적률 규제고 이 건폐율 규제는 자기 땅에서 얼마나 넓게 건물을 짓는 거냐. 넓게 이 건물을 넓게 짓냐 이런 규제가 이제 건폐율 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요 건축 제한을 항상 먼저 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3가지가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따 이제 비교할 때 지구할 때는 용도 지구할 때는 행위 제한이 시험 목적상 1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역에서는 3개인데 지구에서는 1개만 공부할 거예요. 이 건축 제한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이 나오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제한이 행위 제한인데 그 3가지 목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건축물의 종류 제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교재를 한번 일단 보시면 78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 행위 제한의 원칙 예외 이렇게 나오죠. 78페이지의 맨 밑에.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 제한부터 먼저 보자는 거죠. 그리고 예외 같은 건 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거기 보면 건축 제한이 이제 79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맨 위에 안가로 1번. 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 71조. 자, 우리가 이제 법률 밑에 대통령께서 만드시는 규범인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령 71조에 보면 별표라는 표가 있대요, 표. 그래서 옆에 한번 읽어보면 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에 자,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자, 그 말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앞으로 이제 그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제한이에요? 네, 그게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제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 건물은 되고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숙박시설이 모텔 같은 건물은 못 짓고 일반 상가 건물은 가능하고 이게 건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이런 용도나 종류 그리고 이런 규모 제한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옆에 가로 열고 그 0이라는 게 대통령령인데 71조에 보면 별표 2호 내지 별표 22호라고 돼 있습니까? 네, 이게 별표가 21개가 있어요. 왜 21개일까요? 용도 지역 이름이 21개니까 21가지 용도적 별로 각각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모 박스 쳐놓고 표가 있대요. 그래서 표에서 정하는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 보면 바로 거기 A번으로 들어가셔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안에서는 거기 1번 그냥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가, 나 딱 2개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거 건축할 수 있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거기 그 나번에 보면 그 맨 끝에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있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거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세탁소라든가 미장원, 슈퍼 이런 걸 다 우리 일종 근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건 좀 미리 좀 한번 봐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종 전용주거 저기 보면 일종 전용주거에서는 그 표가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가 나가 있고 밑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면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가번부터 자번이 더 있습니까? 네,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나만 있으면 너무 이게 규제가 센 거예요. 일종 전용주거에서는 이런 가나는 그냥 건축할 수 없고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이번에 조례가 정하면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더 있습니까? 요거까지 표의 형식이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2개가 있고 가나 서울시 조례가 허용을 하면 대전 가면 대전시 조례가 허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가번부터 자번까지 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답답해지죠. 이거 다 해야 되는 건가?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도 별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1종 1번도 별표가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못 해야죠.
상식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넘겨보시면서 2종 일반, 3종 일반,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중일, 근, 유해가 또 표가 있죠. 이렇게 표가 있고 맨 끝에 이제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있어요? 뭐 공업지역 보생, 공업지역 전일준 지나고 녹지지역 보생자를 지나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101페이지까지 과감하게 넘겨오세요. 근데 이 표가 실무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표예요. 실무에서는 이 표를 기본서, 그래서 가끔 일부 저기 우리 공법 기본서가 이걸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얇게 쓰려고.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빼면 나중에 중간에 뭐 농림지역 이런 표를 낼 수도 있어요. 실제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우리 농림지역 표도 이렇게 한 번씩은 좀 보시는데 나중에 일단 맨 앞에 있는 일종 전용하고 맨 뒤에 있는 자연환경 쪽 표는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맨 뒤에 거기 101페이지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별표가 22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별표 2호부터 시작했죠. 1호가 뭔지는 알 필요 없고 별표 2번부터 시작했으니까 21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별표에 22번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표의 형식은 비슷해요.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가나가 있고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이게 건축 제한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제한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의 71조에 보면 이런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서 정하는 건물, 별표에 정하는 건물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 건축 제한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같은 건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3월 달에 볼 거니까 그 예외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만 좀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건축 제한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맨 앞에 일종 전용으로 한번 먼저 가보실래요? 일종 전용 별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일종 전용에 있어요. 거기 79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자,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조 뜻이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 가벌의 단독주택은 자, 우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어요. 거기 다가구라는 건 원룸이죠. 다가구도 원래 단독주택에 들어가는데 이 다가구는 밑에 조례 쪽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는 빠지는 건데 그건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자, 나번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3호가 이게 이걸 우리가 일종 근린생활설이라고 그래요. 일종 근린생활설. 자, 우리 건축법에 가보면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는데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일종 근생이라는 게 있고 이종 근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미리 좀 아셔야 돼요. 일종 근생, 이종 근생은 실무 가면 많이 들어봐요. 자, 일종 근생은 그 우리 주거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일종 근생들. 그 일종 근생 몇 개 적어볼게요. 일종 근생은 우리 슈퍼라든가 뭐 옷가게라든가 약국 같은 우리 그런 걸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슈퍼마켓 있죠. 뭐 서점도 있고 슈퍼, 서점, 무슨 뭐 의약품을 파는 약국 같은 거, 옷가게 이런 각종 소매점들이 다 이게 일종 근생으로 들어가요. 일종 근생. 그럼 이제 술을 안 파는 음식점이 있는데 휴게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일종 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파는 음식점 뭐라고 할까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는 술하고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종 근생이라고 그래요. 자, 이종 근생이 좀 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일종 근생하고 이종 근생인 상점들을 몇 가지를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거는 건축법 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미리 몇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구별하는 원리가 이런 거래요. 일종 근생은 주거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점들이고 주거 생활하는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상점들이 이종 근생이래요.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근생으로 들어갑니까? 이종 근생 들어갑니까? 이종 근생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 근생. 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일종 근생에서는 우리가 슈퍼라든가 의류, 완구, 서점, 약국 같은 소매점, 그 다음에 술을 안 판다, 휴게 음식점, 우리 빵집이라든가 우리 분식점 같은 거, 김밥천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김밥천국에 이제 저녁 때 끝나고 가서 밥 먹고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밥 안 주고 자니까 밥 먹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소주를 시키시더라고요. 김밥천국에서 소주를 시키시는 그런 못상식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종 근생이. 원래 술 안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술이 취셔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식사하시면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매점,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음식점 얘기하는 거예요. 김밥천국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의원 같은 거. 병원 안 돼요. 병원은 이게 의료시설 따로 보는 거고 의원 같은 게 있어요. 의원. 그다음에 이제 세탁소 같은 거.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이런 것들은 이게 일종 근생 주거 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거로 보고 세탁소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미장원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세탁소, 미장원, 목욕탕, 이발소 이런 거 다 이게 일종 근생. 우리 주거 생활하는데 필수로 봐준다고요. 그래서 이종근생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독서실 같은 거 우리 공부한다. 독서실, 자지마 독서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물병원 같은 거.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동물병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종교집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집회장. 우리 종교집회장이면 교회나 성당 사찰 이런 건데 요거는 사이즈까지 아셔야 돼요. 사이즈가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아 이게 500이죠. 500. 50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종교인 교회나 성당 사찰이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인 종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종근생인 종교라고 부르는데 사이즈가 500 이상으로 크면 이거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요 제목이 종교시설이라는 게 따로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에도 가보면 건축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번호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일종근생이라는 게 3번이고 3번. 그다음에 이종근생은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고요. 건축물을 분류할 때 5번에 문화 및 집회, 6번이라는 게 종교예요. 종교 이렇게. 5번이 뭔지 알 필요 없고 5번이 문화 및 집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좀 갑자기 국토기획법 하다가 건축법으로 좀 넘어가셔야 돼요. 개념 자체가.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또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하는데 그중에 3번이라는 번호 안에는 일종근생들이 이렇게 세부 건물들이 쭉 들어가 있고 4번 건물에 이종근생이라는 건물에는 이런 건물들이 있고 5번이 문화 및 집회 뭐 예식장 같은 거 극장 이런 게 5번에 문화 및 집회고 6번에 종교시설인데 이 종교시설은 지금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500 미만이 이종근생으로 들어가는 종교니까 얘네들은 500 이상짜리 큰 교회 여기 우리 뭐 지난번에 뭐 조계사 같은 큰 절이라든가 무슨 뭐 순복음교회 큰 절 큰 사찰 이런 것들 뭐 교회 이런 것들은 다 6번의 종교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교재를 좀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아까 우리 일종 전용주거지역 땅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가와 나가 있습니까? 예, 그 특히 나는 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물 중 이 별표 1호에 거기 보면 감옥부터 바목이 다 이거예요. 감옥부터 바목이 다 이거.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세탁소 이 정도 다 이 감옥부터 바목이라고요. 그래서 일종근생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그런 사이즈는 별로 그냥 보세요. 일종근생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세요. 조례가 정하면 나번부터 보세요. 조례가 정하면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대요. 아 원래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안이면 단독주택 위주로 져야 되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은 4층 이하의 빌라라고 그래요. 빌라. 네,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이라도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 다세대처럼 4층 이하로 층수가 4층 정도로 잘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례가 인정을 하면. 그럼 거기다 써야 되겠죠. 아파트는 돼야 안 돼요. 예,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건축 불가 이렇게 써요. 불가. 그 표에 없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층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연립하고 다세처럼 4층 이하로 이렇게 짓는 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라번 가보세요. 라번. 자, 이종근생 중 종교집회장을 인정합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일종근생은 위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나번에 있는데 이종근생 같은 상가업종들은 조례가 정하면 요 종교 하나만 지래요. 나머지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일반 음식점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종근생 중에서 이런 애들은 안 되고 뭐만 된다. 종교 하나만 딱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럼 이게 이런 말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부동산 경영하실 때 여기 좀 일종 전용주거지역 상가가 있었는데 세탁소를 하다가 나갔어요. 세탁소를 하다가 세탁소가 이제 그거를 반대로 이전하느라고 나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이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업종 제한에 좀 걸렸잖아요. 여기 지금 일종 근생은 이런 것들 다 되는데 이종 근생 중에서는 종교 집회장 하나만 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땅에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업종 중에서 일종 근생으로 이런 세탁소 같은 걸 하다가 미장원 하다가 이게 나간 자리에다가 부동산 상가를 이렇게 빼주면서 이런 이종 근생짜리 상가를 빼주시면 나중에 업종 제한에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항상 관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건축 제한에 딱 걸리면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표상에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땅에서 일종 근생이라는 걸 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지금 계속 헷갈려가지고 일종이란 말이 뭐 땅도 얘기도 하고 건물도 얘기도 막 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땅의 이름이에요. 예, 거기다가 일종 근생이라는 건물 상가업종을 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종 근생을 짓든지. 근데 이종 근생 중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종교만 질 수 있고 일종 근생이라는 상가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땅에다가 어떤 건물 업종을 세운다 지금 이런 건데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마번에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도 애들 교육하라고 가능하다. 근데 밥원을 보세요. 밥원. 아까 제가 이종근생인 종교집회장이면 500 미만이고 500 이상이면 건축법상 종교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인정을 해요. 추가적으로 거기 밥원 항목으로 이종근생 중에서 아까 우리 종교집회장도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6호 종교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시설. 종교시설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 있대요. 아, 이건 면적 제한이 있구나. 그러니까 600이나 700, 800, 900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이 1000이 넘어가면 또 안 돼. 너무 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근생인 종교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종교시설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00짜리 교회를 지으면 어느 항목으로 할 수 있어요? 라번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400짜리 교회면. 그럼 600짜리 교회를 만약에 건축한다 그러면 네, 그건 밥원으로 되는 거예요. 1200짜리 교회는 불가. 그렇죠. 네, 1200짜리 교회나 성당 사찰은 불가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택가에 초중고등학교는 있죠. 네, 그 초중고등학교 애들 맨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주택가에다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노인들이나 유아 관련 시설. 여기 노유자 시설에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노인들이나 유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건축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주유소가 아니에요. 주유소는 폭발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게 차 주차할 때 단독주택 이런 데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따로 주차장을 만들게 해준다고 이렇게.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일종 전용 주거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이며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 장 넘겨보시면 이종 전용 주거 지역도 일종 전용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거기 보면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단독주택인데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나번에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네, 공동주택이 아까 우리 이전 그 뒤쪽에서는 조례 쪽으로 정하면 연립이나 다세대만 됐었잖아요. 여기서는 공동주택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파트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항목 자체가 그냥 건축할 수 있는 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나머지 이제 답번에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1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2번 좀 보세요. 이종근생 중 종교집회장만 져라. 그다음에 나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다번에 종교시설로 1000 미만. 그 밑에 교육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 그럼 대학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노유자 주차장 앞에랑 비슷하죠. 일종 전용과 이종의 전용의 표현은 업종이 비슷하다고요. 차이점이 공동주택만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앞에 자 뒤쪽에 일종 전용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번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나번에 있었죠. 네, 조례가 정하면 나번 항목으로 공동주택 중 그 아파트는 안 되고 뭐만 연립하고 다세대 같은 4층짜리 빌라를 추가적으로 조례가 인정하라면 건축할 수 있는데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그냥 건축할 수 있어요? 예, 연립 다세대 아파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좀 보시고 나머지 이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은 못 봐요. 분위기상 못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공부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면 되는 것들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15회 때 냈다는 거. 15회 때 한 문제를 냈는데 중심상업적에서 1번 지문 무슨 건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또 준주거 지역이 2번지 뭐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15회 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거 중앙 있는 표를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문제를 내가지고 아주 어렵게 내서 막 30몇 문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만. 그때 막 시험 문제 그 전차까지도 막 15,000명 이렇게 16,000명 붙다가 그게 1,500명도 못 붙다고요. 전체 합격 수가 10분의 1로 확 줄어가지고 그때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과천 가가지고 막 국토부 막 가서 막 진입하자고 그래가지고 국토부 때 유리창 막 다 깨지고 그랬습니다. 막 들어간다고 못 맞게 경찰들 막 막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차관이 나오셔가지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임산부 임신 9개월인데 머리 막 삭바로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들도 가가지고 다 뒤에 서가지고 강사들도 서서 뒤에서 막 머리 빨간 티 두르고 저희도 그런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강사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때. 거의 다 모였을 겁니다. 그때 다 동참하자고. 이렇게 우리도 강사가 뭔지가 있어요. 강사도 그전 하던 대로만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신의를 깨고 이상하게 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봤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끝나서 합격할 사람 합격시키고 또 다음 기회 할 사람 다음 기회 이게 좋은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도. 자 101페이지로 가십시오. 쭉 넘어가셔서 자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이 별표가 있었죠. 대통령령의 71조에 따라서 별표. 그 자연환경 별표를 보시면 그 자연환경 별표는 일종 전용보다 표가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성격이. 그래서 보면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가번에 단독주택으로 현저한 자연해소를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로 돼 있습니까? 자 이게 보세요. 단독주택이 된대요 건축이. 근데 직업이 농업인들이 사는 주택만 된대요. 이렇게 딱 제한이 있다고. 현저한 자연해소를 가져오지 않고 농어가. 거기다가 공동주택은 모두 금지라고 쓰십시오. 자연환경에서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금지입니다. 이건 모두 건축이 불가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조례 쪽을 찾아봐도 없어요. 공동주택은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가서는. 그리고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만 되죠. 초등학교만 써 있죠. 그럼 여기는 유치원도 안 된다는 얘기고 중학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안 되고 대학교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거 다 불가라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농어가 주택으로 단독주택만 할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은 일체 건축 불가. 그다음 학교도 초등학교 이렇게 자연환경에 초등학교 분교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까지도 안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정하면 나번부터 보세요. 자, 조례가 정 여기 또 나왔네요. 이종 근생 중에서 다른 이종 근생들은 안 되고 뭐만 종교 집회장 500 미만의 교회가 지목이 종교용지면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 이종 근생 중 종교 집회장. 그다음에 4번 그 건축법에서 종교 시설은 규모가 50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종 근생인 종교도 인정하고 또 규모가 큰 500 이상짜리로 종교 시설도 인정하겠다. 4번으로. 지목이 종교용지 여기 사이즈 1000 미만이란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에 가보면 큰 절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목이 종교용지라면 이종근생인 종교도 되고 추가적으로 종교시설도 면적 제한 두지 않고 지목의 종교용지면 가능하다. 나머지 이제 라번의 양어장, 양식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마번의 국방 군사시설. 그 밑에 발전시설, 발전소 같은 거. 묘지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보에서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일종 전용 주거보다 훨씬 더 규제가 더 세요. 예, 자연환경보전은 훨씬 더 규제가 세니까 그런 표현들을 한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쉴게요. 이 표가 21개죠. 21개인데 거기 아까 제가 맨 앞에 일종 전용하고 맨 뒤에 자연환경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지금 이 표의 형식이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표에 써 있다고요. 뭐 이런 걸 영어로 포지티브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축할 수 없는 표도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아시는 거예요. 건축할 수 없는 표. 자, 우리 건축할 수 없는 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준주거적부터 시작해요. 준주거죠. 자, 그 표를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표 내용물들 보라는 게 아니라 표의 형식 자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84페이지 보시면 준주거지역이라고 F번부터 시작합니까? 그 뒷장에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거로 써 있어요. 있는이니까 표에 써 있는 건물만 지시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표 형식이 이제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표 형식이 건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준주거지역에서는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을 지금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네.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물들이 가나 이렇게 막 써 있고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을 또 정할 수 있다. 그럼 건축할 수 없는 표죠. 네. 그럼 건축할 수 없는 표가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다 들어가셔야 돼요. 넘기면서 확인하세요. 중심상업지역도 할 수 없는 건물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없는 거, 근상도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유통상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공업지역으로 가보시면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다시 할 수 있는이에요. 있는이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자, 준공업지역은 다시 또 할 수 없는 표로 돼 있어요. 자, 이 표도 바꾸려면 똑같이 바꾸든가 일부만 몇 개 말고 또 바뀌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딱 내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을 다 지나서 관리지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계획관리지역 가보시면 계획관리지역도 할 수 없는 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럼 이거 총 몇 개입니까? 21개 중에서 전체가 21가지 표가 있을 텐데 할 수 없는 게 준주거지역 1개 있죠. 모든 상업지역은 4개입니까? 중공업지역 1개, 계획관리지역 1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몇 개 있어요? 7개. 7개 표가 할 수 없는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럼 할 수 있는 표가 결론적으로 몇 개 있어요? 14개 있겠죠? 14개하고 7개 합치면 21개니까.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의 우리 형식 자체, 건축 제한 표 형식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표가 아닌 거 이렇게 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몇 개 있으면 7개. 준주거지역 그 내용물을 보지는 못해요. 내용물까지 보려면 너무 힘드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4개,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할 수 없는 표로 되어 있다. 영어로 네거티브형 규제. 할 수 있는으로 되어 있으면 포지티브형 규제. 얘가 훨씬 더 규제가 약한 거예요. 할 수 없는으로 써 있는 게 약한 규제고 할 수 있는 거로 써 있는 게 강한 규제입니다. 옛날에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우리 그 행정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를 네거티브형으로 바꿔라 그러잖아요. 각 부처에 지시할 때 앞으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형 규제로 바꿔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서 그렇죠. 이제 법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또 사정이 다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여야 간 협의해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바꿔진다고요. 그 행정부에 뭐 대통령께서 법을 바꾸시는 권한이 있으면 다 바꾸겠죠. 지금 같은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회니까 어쨌든 건축할 수 있는 거 14개 할 수 없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별표 21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일종 전용표하고 맨 뒤에 있는 자연환경 쪽 표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뭔지를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표의 종류가 21개인데 할 수 없는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7개가 있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보겠습니다.